조선시대 최고의 비극은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아무 죄도 없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동생을 잃고 공주의 신분마저 잃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원수 앞에 두 손을 모았고 두 아이를 품속에 남겨둔 채 홀로 절로 떠났습니다. 바로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동생, 남편. 경혜공주는 곁의 사람들을 하나씩 모두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오늘은 조선에서 가장 사랑받던 공주, 그 기구하고도 강인한 생애를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사실 경혜공주는 처음부터 공주가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공주라는 이름은 오직 왕과 정실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만 허락됩니다. 후궁의 딸은 옹주라고 불렸죠. 경혜공주의 어머니는 세자문종의 후궁 권씨였기에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옹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공주와 옹주. 글자 하나 차이지만 그 하나가 조선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종의 며느리들이 연달아 쫓겨났습니다. 압승술에 집착했던 첫 번째 세자빈 김씨, 동성 스캔들을 일으킨 두 번째 세자빈 홍씨. 고르고 또 골랐는데 두 번 연속으로 실패한 겁니다.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세 번째 며느리,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이때 세종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후궁권 씨였습니다. 이미 딸을 낳았으니 아들도 낳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간택 절차마저 생략하고 권 씨를 곧바로 세자빈 자리에 올립니다. 경혜공주의 탄생이 어머니의 운명 자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혜공주는 세종의 손녀이자 세자문종의 유일한 혈육으로 조선 왕실의 금지옥엽이 됩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경혜공주. 아버지 문종 역시 딸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이미 두 번의 아내가 떠난 뒤 그에게 경혜공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혜공주가 7살이 되던 해, 왕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 권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훗날의 단종, 이홍이었습니다. 궁궐이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왕실의 후계자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기쁨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바로 다음 날, 어머니 권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살 경혜공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고, 갓 태어나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아기가 눈앞에 남겨졌습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뒤바뀌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6살 터울의 이 남매는 그날부터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어머니 없는 두 아이를 더욱 각별히 아꼈습니다. 경혜공주는 아직 말도 못하는 동생 곁에서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갓난아기 단종에게 누나는 어머니이자 친구였습니다. 둘은 궁궐에서 남달리 돈독하게 자라납니다. 함께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1450년 경혜공주가 16살이 되던 해에 혼인을 합니다. 상대는 해주정씨 명문가의 정종. 두 번이나 왕실의 사돈이 된 집안의 인물로 세종과 세자문종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 고른 조선 최고의 사위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아버지도 건강하고 좋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경혜공주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할아버지 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세자였던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르고 그제야 경혜공주는 정식으로 공주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옹주로 태어났지만 공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세종의 죽음 이후 건강이 무너진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경혜공주의 나이 18,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두 번의 상을 연달아 치른 18살의 경혜공주.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문종은 떠나기 전 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종로 북촌 일대 민가 30여 채를 허물고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경혜공주를 위한 으리으리한 신혼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신하들은 사람 사는 곳을 허물면 큰 원망이 생긴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딸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훗날 비극의 무대가 됩니다.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난 뒤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12살짜리 왕전은 차갑고 궁궐은 무서웠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눈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믿었던 신하가 뒤에서 칼을 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매일같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누나 경혜공주의 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집이 외로운 소년왕의 안식처였습니다. 두 남매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경혜공주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왜 궁궐이 아닌 이곳이었을까요? 당시 13살 단종은 궁궐이 아닌 누나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깬 단종 앞에 수양대군이 섰습니다. 역적 김종서를 처단하고 오는 길입니다. 명패를 내어주시지요. 야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린 왕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삼촌,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13살 왕. 그 곁에서 경혜공주 부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를 앞세운 수양대군 앞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담아 지어준 그 집에서 두 남매는 그저 공포에 떨며 서로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바람이 휩쓸고 간 그날 밤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계유정난으로부터 2년이 흐른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립니다. 이에 반발한 금성대군, 수양대군의 친동생이 유배를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도 함께 엮였습니다. 단종의 매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미 위험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유배를 떠나던 바로 그날, 단종이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줍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조선 7대 왕세조가 됩니다. 경혜공주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제 동생의 왕위마저 빼앗기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혜공주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석에 눕고 말았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진짜 병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누이가 알아눕고 있다는 사실은 막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게 민심의 부담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허락받은 힘이 없을 때 약자가 쓸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때로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결국 세조는 약과 음식을 보내고 정종을 유배해서 풀어 한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자 경혜공주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2달짜리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한 번의 저항이 경혜공주라는 인물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힘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 그게 경혜공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 정종의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결국 정종은 다시 유배를 떠납니다. 이때 경혜공주가 선언합니다.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당시 유배지의 죄인이 아닌 아내가 자발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공주를 위해 가마와 노비, 매월 식량을 지원하며 동행을 허락했습니다. 수원으로 떠나는 가마 안에서 경혜공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겠죠? 하지만 남편 곁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했을 것입니다. 수원, 통진, 전라도, 광주. 조정 대신들이 처벌이 약하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배지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광주로 이동할 때는 정종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노비들을 쫓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공주였던 사람이 손수밥을 짓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유배지였어도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겨도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경혜공주 생애에서 가장 평온한 나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6년 한양에서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었습니다.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던 사육신 사건입니다. 거사는 실패했고 사육신은 처형당합니다. 세조는 이 사건의 배후에 단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던 정종도 더욱 철저히 가두어 버립니다. 집 주변에 높은 담장을 쌓고 집안에 우물을 만들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음식은 열흘에 한 번만 넣어주고 바깥문은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유배지가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두 사람은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10월, 단종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광주 유배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함께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서로를 의지하며 자란 하나뿐인 동생. 그 동생이 17의 나이에 삼촌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 23.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동생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남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혼인한 지 9년 만에 첫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세종의 3년상, 문종의 3년상, 끝없는 유배와 비극들 속에서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정미수. 경혜공주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정종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줄 마지막 희망. 이 아이가 있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1461년, 정종이 갑자기 체포되어 한양으로 끌려갑니다. 죄목은 승려들과 몰래 만나 반역을 모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출과 외부인 접촉이 모두 금지된 상황에서 정종은 절망 속에 승려들과 몰래 교류하고 있었고 그것이 빌미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본 경혜공주. 3살짜리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을 것입니다. 한양으로 끌려간 정종은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정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충신이 되어 죄를 받았으니 어찌 아픔이 있으리요.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유배와 핍박 끝에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엄이었습니다. 1461년 10월, 세조는 정종에게 능지처사를 내립니다. 사지가 찢기는 형벌이었습니다.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 27, 대역죄인의 아내. 이제 경혜공주에게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에서 대역죄인의 처자식은 연좌제에 따라 함께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과 뱃속의 아이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경혜공주는 전라도 순천으로 보내집니다. 이때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혜공주가 관노비 신분으로 떨어지자 순천 수령이 허드레시를 시키려 불렀습니다. 그런데 경혜공주가 관아 대청으로 올라가 의자에 당당히 앉아 수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공주다. 비록 죄를 지어 이곳에 왔지만 수령 따위가 어찌 감히 일을 시키려 하느냐. 수령은 그 위세에 눌려 끝내 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록이 아닌 야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경혜공주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세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을 경혜공주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이야기는 언제나 민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조가 환관을 광주에 보내 경혜공주를 직접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7년 만에 삼촌 세조 앞에 선 경혜공주.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생을 죽인 사람, 남편을 죽인 사람.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었겠죠? 손이 떨렸겠죠? 가슴속에는 평생 풀리지 않을 한이 응어리졌겠죠. 하지만 자식을 살려야 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어머니는 한을 삼킵니다.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세조는 경혜공주 모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진심이었는지 민심을 의식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혜공주와 자식들을 연루하지 말라. 대역죄인의 처자식을 연좌제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집과 노비를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살았습니다. 세조의 배려로 경혜공주는 경제적 걱정 없이 두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뱃속에 있던 둘째도 한양에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유배지에서, 딸은 한양에서. 겉으로 보면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세조가 내어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겠죠. 세조가 내어준 집에서 잠들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겠죠. 고마움과 죄책감과 원한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하루하루. 그것이 생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경혜공주가 선언합니다. 머리를 깎겠습니다. 3살짜리 아들과 1살짜리 딸을 남겨둔 채 홀로 절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좋은 집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것입니다. 남겨진 두 아이는 세조의 아내 정의왕후가 거두어 궁궐에서 키워주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동생과 남편을 위한 기도에만 전념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자신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경혜공주의 끈질긴 악연이었던 삼촌 세조는 146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절에서 기도하던 경혜공주도 병을 얻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경혜공주의 무덤 옆에는 작은 가묘 하나가 있습니다. 사지가 찢겨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남편 정종을 위한 빈 무덤입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난 아들 정미수는 성종대의 관직에 올라 아버지의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경혜공주가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끝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쓰러질 이유가 충분한데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경혜공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